안녕하십니까 국내 포뮬러1 팬 여러분, 대학생 친구들의 포뮬러1 수다 포뮬러 톡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 일단은 저희가 아부다비 이야기를 하기 전에 빠르게 저희 정말 그리드를 휩쓸고 있는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빅 이슈가 있죠. 모든 팬들이 알고 있는. 맞습니다. 바로 화요일 새벽,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화요일에서 수요일이 넘어가는 새벽, 드디어 레드불이 내년 자신들의 있는 4개의 드라이버 시트를 확정을 지었는데, 네. 저희가 마지막 리뷰에서 예상을 했던 대로 유키 선수가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아하.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뭐 레드불 팬이 아니어도 다들 어느 정도는 예상하셨을 것 같아요. 뭐 사실 이게 가장 정배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뭐 하자르 선수가 살짝 걱정되는 거는 저희가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네. 이제 유키 선수가 나가고 내년 레드불의 시트가 베르스타펜 옆에 하자르, 그리고 얼비의 레이싱 불스의 시트가 바로 F2에서 이제 승격되는 아비드 린드블라드 선수와 그리고 리암 로슨 선수로 이렇게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몇 번 들었었죠. 린드블라드 선수는. 맞습니다. 레드불 패밀리에서 이미 굉장히 이 린드블라드 요 어린 친구에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이슈는 이전부터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네. 뭐 근데 그럼에도 여전히 아직 의문부를 보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올해 F2에 있었는데 네. 그럼 과연 F2를 거의 씹어먹을 정도였는가? 그건 아니야. 아. F2를 우승하지 못했어요, 올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약간 RB가 조금은 급하게 올렸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린드블라드 선수가 올라오게 된 데는 안토넬리 선수의 성공도 한몫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안토넬리 선수 역시 올해 포뮬러1으로 올라오기 전에 작년에 F2에서 우승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어린 나이로 올라왔고 빠르게 적응을 해내면서 지금 또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선례가 있으니까 사실 이런 또 글쎄 과감한 이야기를 또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 설레가 게다가 또 엄청 지금 시즌 막바지까지도 엄청 잘해주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안토넬리 선수가 06년생으로 이 그리드 내에서 한동안 이 막내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네. 바로 내년에 이제 이 린드블라드 선수가 07년생입니다. 아. 그래서 사실 뭐 승격되는 시기는 어쨌든 안토넬리랑 똑같은 나이 때 올라왔다라고 할 수 있어. 그렇죠. 하자르 선수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전해에 F2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포뮬러1에 올라온 지 바로 1년 만에 이 레드불 패밀리의 퍼스트 팀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몇 번 언급이 됐었죠. 굉장히 빠른 승격 속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자르 선수가 당연히 할 거라고는 생각은 했지만 많은 네. 분들이 어쨌든 걱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뭐 여거에 관해서 여러 가지 기사도 봤지만은 많은 분들의 의견 중에 제가 눈에 띄었던 것 중 하나가, 네. 레드불의 세컨드 시트가 밑에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올리는 자리가 더 이상 아니게 됐다. 그게 무슨 그러니까 이 뜻이죠? 말은 네. 뭐냐면은 더 이상 유키는 안 되니까 암튼 바꿔. 그럼 그 전에 유키는 어땠어? 리암 로스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바꾸고 그 로스도 어땠느냐를 생각을 네. 해보면 페레즈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올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밑에 있는 선수가 제대로 된 포텐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벌써 실력이 아직 성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무튼 지금 있는 애는 안 되니까 빨리 바꿔. 이런 식으로 좀 성급하게 올리면서 사실 피에르 가슬리 선수, 알본 선수 뭐 네. 이런 선수들이 전부 사실 그 레드불 세컨드 시트의 피해자거든요. 그 말이 딱 정확하네요. 피해자. 그러면서 상당히 이 선수들이,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뭐 가슬리 선수, 알본 선수도 그렇고 네. 이 선수들이 만약에 이 레드불로 승격되기 전에 1, 2년 정도를 조금 더 성숙할 시간을 가졌더라고 한다면 네. 훨씬 더 괜찮은 커리어를 보낼 수 있지 않았었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상당히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사실상 이제 베르스타펜 선수가 거의 유일하게 이 네. 실력으로 정말 이 레드불 퍼스트 팀의 문을 두드린 사람이라고 봐야겠죠. 이 실력과 포텐으로. 아하. 그런데 그렇게 온 베르스타펜 선수 때문에 약간 이런 세컨 드라이버의 좀 관짝 자리가 또 만들어진 것도 있겠죠? 맞습니다. 있어요. 어쨌든 이 베르스타펜 선수의 주행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또 독특하다라고 알려져 있고, 네. 이 막스 선수에게 맞춘 차를 제작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특히나 루키 드라이버들이 승격이 됐을 때 여기 차량에 맞추지 못하는 게 크다. 이런 분석들이 뭐 꾸준히 나왔고, 사실 뭐 정확하게 레드불이 베르스타펜의 주행 스타일이 이러이렇습니다라고 막 친절하게 설명을 나선 적은 없긴 하지만 그렇죠?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게 일단 그리드의 정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년에 이렇게 되었고, 글쎄요. 그러면서 이제 유키 선수는 그렇다고 그리드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것은 아니고, 네. 레드불 패밀리에 여전히 테스트 겸 이제 리저브 드라이버로 남게 되었는데, 네. 여전히 사실 그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키 선수가 리저브로 있는 게 다른 리저브들과는 살짝 느낌이 다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우감리 선수나 아니면 발테리 보타스 선수와는 느낌이 굉장히 다른 세컨 드라이버다. 그러니까 세컨이 아니죠. 이제 리저브 드라이버다. 페라리에서 해밀턴 선수가 아무리 부진한다곤 하지만 네. 저우감리 선수를 해밀턴 대신 출전시키진 않잖아. 네. 그렇죠? 그리고 발테리 보타스 선수도 한창 저희가 유럽 시즌을 보내면서 네. 안토넬리 선수가 엄청 이 부진한 그 시기가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안토넬리를 빼고 발테리 보타스가 출전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유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정말 시즌이 시작을 했는데 하자레가 조금이라도 죽수는 모습을 보인다? 네. 그런다면 정말 유키가 그냥 언제든지 갈아 끼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키가 그 자리에 있는 거는 뭔가 다른 리저브 드라이버들과는 굉장히 다른 느낌을 제공을 한다라는 거고, 네. 하자르 역시도 레드불로 승격되긴 했지만 옛날에는 이제 레드불하고 얼비를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린드블라드의 등장으로 인해서 얼비에도 자리가 없어졌다 보니까 그럼 레드불에서 물러나게 된다면 이 리저브 드라이버와 교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아하. 이런 분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레드불이 네. 페라리가 저우관리를 해밀턴 대신 태운다거나 메르세데스가 발테리 보타스를 안토넬리 대신 태우는 것보다 네. 하자르를 그때그때 츠노다와 바꾸는 거는 시즌 중반에 이 페이스에 따라서 그럴 법한 정말 일어날 법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키도 사실 한 8번 중에 한 번은 뭐 나쁘지 않은 페이스를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정말 하자르 선수가 굉장히 죽을 쓰고 있다면은 약간 리프레시하는 느낌으로 특정 서킷들에서는 유키 선수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뭐 선수별로 개인차가 있겠죠. 본인이 좀 더 네. 편하게 느끼는 트랙 아니면 본인이 좀 더 불편하게 느끼는 트랙 이렇게 네.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 이 츠노다 선수와 그리고 이 하자르 선수는 하나의 시트를 나눠 먹는 형태로 시즌을 보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런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네. 가볍게 다뤄보았고 바로 시즌의 최종전인 아부다비 그랑프리 프리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장으로 들어갑니다. 늘 그렇듯 저희 서킷 이야기부터 한번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해야겠는데 네. 야스마리나 서킷인데 네. 이 서킷도 자주 저희가 언급을 드리는 헤르만 틸케 선생님의 또 굉장히 대표작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서킷입니다. 아하, 그 서킷 제작자 중에 거장이시죠?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실 틸케의 가장 트레이드마크 중 하나가 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서킷인데 또 굉장히 이거는 틸케의 서킷 중 흔하지 않게 약간 시계 방향대로 정직하게 도는 서킷입니다. 네. 총 길이 5.281km로 총 58랩을 도는 서킷이라고 할 수 있겠고 네. 트랙 레코드는 21년도 베르스타펜의 1분 22초 109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부다비라는 아주 이 아랍에미리트라는 부국에 위치했다. 게다가 시즌의 피날레를 장식한다라는 점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서킷이자 어쨌든 피날레를 장식하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성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야스 서킷이 있는 야스 아일랜드 자체가 약간 그 라스베가스 느낌처럼 정말 관광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메카죠. 네, 그런 느낌으로 처음부터 아예 건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야스섬 자체가 애초에 인공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간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만든 지역이기 때문에 아하. 정말 초호화인 거고 그러니까 사실 이곳의 별명 중 하나는 아랍의 모나코입니다. 아랍의 모나코. 맞습니다. 어. 해안가에 위치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네. 또 말씀드렸던 아랍에미리트라는 이 부국에 있다 보니까 서킷 자체가 굉장히 화려하고 주변에 여러 가지 이런 어트랙션이 많습니다. 엄청 초호화 호텔 같은 것들도 있고 네. 사실 23년도에 라스베가스 서킷이 개장을 하면서 네. 약간은 이제 또 견줄만한 서킷이 만들어졌나 싶긴 하지만 어쨌든 라스베가스는 시가지 서킷인 거고 그렇죠. 이곳은 심지어 상설 서킷이에요. 아. 그러니까 막 트랙을 건설을 했다가 뺐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항상 그곳에 있는 트랙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화려하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화려하다. 아무튼 화려하다. 네. 그리고 또 굉장히 재밌는 것 중 하나가 서킷 바로 옆에 서킷보다 더 큰 실내 놀이공원이 있습니다. 쉐이넬 놀이공원이요? 실내 놀이공원이 아, 서킷 실내? 바로 옆에 있는데 와. 그 서킷보다 이 놀이공원 건물이 더 커. 근데 이 건물이 누구 거냐? 바로 페라리의 놀이공원입니다.
이거 분명히 노린 거겠죠? 이 놀이공원 이름이 바로 페라리 월드이고 실제로 페라리가 직접 설계하고 안에를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어트랙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 사진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네. 굉장히 무슨 빨간 꽃 모양의 돔이 엄청나게 크게 하나 있는데 지붕에 페라리 로고가 거의 한 축구장 크기로 붙어 있습니다. 이거 장난 아니네. 멀리서 보면은 살짝 뾰족한 피제 스피너처럼 생겼습니다. 약간 라플레시아? 그 약간 아마존에 있는 엄청나게 큰 꽃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난다라고 할 수 있겠고 네. 그리고 이곳 페라리 월드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롤러코스터인 포뮬러 로사가 있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컨셉 제대로요. 맞습니다. 이 롤러코스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애초에 이 롤러코스터 자체가 설계 단계에서 F1 드라이버가 차를 모을 때 느끼는 느낌을 그대로 오. 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라고 하는데 네. 실제 이 롤러코스터 트랙도 굉장히 길고요. 2009년 당시 롤러코스터를 제작할 때 이 애초에 그 롤러코스터 트레인 자체를 네. 그 당시죠. 2008 시즌에 F1 레이스카 규격에 맞추어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아. 같은 디자인으로. 아하. 그러니까 이름만 포뮬러가 아니라 진짜로 포뮬러 1 차를 운전해보는 듯한 느낌을 그대로 구현하는 그런 롤러코스터라고 할 수 있겠고 네. 저도 한번 영상으로 이걸 봤는데 일단은 굉장히 특이한 점이 보통 롤러코스터라고 하면 처음에 이 착착착착 하면서 위로 올라가서 훅 하고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체크등하고. 근데 이게 스타트를 하는 게 이 항공모함에서 비행기를 사출시키는 것과 같은 원리로 그냥 평평한 곳에 있다가 네. 확 하고 앞으로 급발진을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아, 우리나라 또 잠실의 롯데월드에 이런 게 있나요? 아틀란티스 타보셨나요? 아, 저는 사실 롯데월드를 안 가본 지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아하. 아마 근래 생긴 어트랙션 중에 하나일 텐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많이 타지도 않습니다. 롤러코스터인데 한 6인승인가 그래요. 그게 갑자기 급발진하면서 출발을 하거든요. 평지에서? 오르막길도. 네네네. 아, 그런 느낌인가 보네요. 맞습니다. 출발 4.9초 만에 최고 시속인 240km/h에 도달하는 네. 세계에서 가장 빠른 롤러코스터로 심지어 기네스북에도 올라있는 롤러코스터라고 합니다. 아,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이 페라리 월드 자체가 페라리 것이고 이 롤러코스터의 설계와 그리고 운영도 현재 지금 페라리가 직접 이제 제작과 운영을 이렇게 도맡고 있습니다. 네. 또 유튜브에 가셔서 영상을 보시면은 이 페라리 월드가 처음 개장했을 당시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페라리 F1 팀 소속이었던 펠리페 마사와 그리고 네. 페르난도 알론소가 이것을 직접 타보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관심 있으시다면 유튜브에서 한번 그걸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자, 어쨌든 이 야스마리나 서킷이 2009년에 서킷을 개장을 했는데 또 당시 처음 개장했을 때도 굉장히 재밌는 점 중 하나라고 한다면 네. F1 역사상 최초의 트와일라이트 레이스였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네요. 트와이널 레이스요? 트와일라이트 레이스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은 네. 나이트 레이스 마냥 해가 진 다음에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해가 떠 있을 때 시작을 해서 중간에 해가 지고 피니쉬를 하면 약간 밤에 끝나도록 이 석양을 맞으면서 레이스를 하는 시간대에 레이스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뭐 이 아부다비의 석양이 그만큼 이쁜가? 뭐 이런 건 아니고 네. 일단은 이제 시즌 피날레를 맡았다 보니까 이제 주 시청자층인 유럽 시청자들의 그 TV 프라임 타임을 맞추기 위한 약간 시차적인 이유도 있었고 네. 게다가 아부다비라는 이곳이 낮에는 너무 뜨겁고 게다가 밤에는 또 너무 추워. 그래서 이 사이 적절히 이 정말 포뮬러 1 머신이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정도의 온도에서 달리기 위한 현지의 기후적 요인 역시 약간 여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야스마리나 서킷은 개장 당시부터 굉장히 여러 반응이 있었는데 인프라적으로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서킷이다라는 말과 동시에 네. 추월이 아예 불가능한 주차장이다라는 말도 동시에 들었어요. 주차장은 좀 과장이네요. 일단 인프라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애초에 아부다비 있잖아.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에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돈을 부었겠어. 오일머니 엄청나죠. 이 야스마리나의 노면부터가 굉장히 특별한데 네. 이곳의 노면은 영국의 그 특별한 정말 A급 채석장에서 공수한 한 종류의 암석만을 사용하여 포장되었다라고 합니다. 아스팔트 재질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 때문에 굉장히 노면이 매끄럽고 또 그립이 일관적인 트랙으로 꼽히는 곳이고요. 네. 게다가 그 트와일라이트 레이스 특성상 이 레이스 중반에
해가 지게 되면은 인공 불빛들을 켜야 된단 말이야. 네. 이 조명조차도 일반적인 조명이 아닌 마치 대낮과도 같은 밝기와 동시에 네. 드라이버들의 눈부심을 방지하고 게다가 TV 중계에서도 빛 번짐을 최소화하는 네. 이 최적의 밝기와 각도로 설계돼서 설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명 하나도 그냥 허투루 설치하지 않은 거야. 제대로 설계했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곳의 피트레인이 정말 특이한데 네. 게임을 플레이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는데 이 현재 포뮬러 1 트랙 중 유일하게 지하 터널을 통해서 트랙으로 합류하는 피트레인 출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트를 딱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옆에 서킷이 보이는 게 아니라 네. 피트레인에서 정비를 마치고 나가게 되면은 갑자기 터널로 들어가. 그리고 그 터널 안이 오르막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하에서 마치 나와가지고 이 트랙에 합류하는 레이아웃입니다. 이거 하나하나 들어봐도 엄청 게이미한 요소들이 엄청 여기저기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이 때문에 피트스탑을 하고 나서 트랙 합류가 늦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네. 피트인으로 인한 시간 손해가 다른 트랙들보다 조금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인프라적인 약간 장점들과는 별개로 처음 만들어진 이 트랙의 레이아웃은 너무 시케인도 많고 약간 코너들도 너무 날카로워서 그 추월이 굉장히 극도로 힘들었고 네. 결국 2021년에 지금의 레이아웃으로 변경하면서 코너들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고 게다가 시케인도 원래 3개나 있었던 거를 지금 2개를 없앴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추월이 조금 쉬운 트랙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고 네. 정말 최종전의 긴박함이 제대로 느껴질 수 있는 서킷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밸런스 조절이 잘 됐습니다. 지금의 레이아웃은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잘 잡혀서 이 차의 여러 요소들을 동시에 평가하는 그런 서킷인데 네. 섹터 1에는 약간 중고속 코너들이 있고 섹터 2는 완전 스트레이트 구간 그리고 섹터 3에는 약간 느린 코너들을 가진 굉장히 복합적인 레이아웃을 하고 있고 특이하게도 네. 이 메인 스트레이트 그러니까 이 스타팅 그리드가 있는 그 직선주로의 DRS가 없어요. 직선인데도 불구하고요. 저희가 애초에 거기 이름을 메인 스트레이트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그 피트레인이 있고 그 스타팅 그리드가 있는 쪽이 서킷의 가장 긴 직선 구간임과 동시에 당연히 DRS 존이 있는 게 보편적인데 네. 생각보다 이 스타팅 그리드를 하고 첫 코너까지가 굉장히 짧다. 그 직진 주로가.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섹터 2에 가서는 이 DRS가 트랙 중반에 2개가 연달아서 나와요. 그러네요. 한 번에 헤어핀이 있습니다, 중간에. 맞습니다. 첫 번째 그 DRS 존을 통과를 하고 그리고 나서 CKN 하나를 돌아 나오면 또 다시 바로 DRS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첫 번째 DRS 존에서 추월을 허용했다라고 하더라도 네. 바로 그냥 CKN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DRS에서 재추월을 노리는 약간 이런 레퍼토리를 저희가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DRS가 연달아 2번 나오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 레이아웃 변경 전에는 서킷이 굉장히 코너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다운포스가 굉장히 높은 그런 서킷 중 하나였지만 네. 이제는 직진 주로의 중요성도 굉장히 커지면서 결론적으로는 드래그와 다운포스 사이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게 팀들의 숙제라고 할 수 있겠고 네. 다만 최근에 좀 중계를 잘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테지만 이 다운포스를 어디서 생성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좀 복잡해요. 프론트 윙을 세울 건지 그렇죠. 아니면 뭐 차 옆에 사이드 포드 형상을 바꿀 건지 아니면 리어 윙을 세울 건지 어쨌든 이 3가지를 잘 조절하는 것이 차량의 밸런스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네. 사실 리어 윙과 관련해서는 리어 윙은 게다가 DRS를 통해서 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리어 윙으로 다운포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차라고 한다면 DRS를 열었을 때 효율이 굉장히 높아요. 만약에 그게 안 되는 차량이다. 그러니까 리어 윙이 아닌 프론트 윙과 아니면 차량의 사이드 부분에서 다운포스를 가장 많이 생성하는 그런 차량이다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스트레이트 구간에서 DRS를 연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그 직발이 좀 효율이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트랙에서는 코너링도 중요하지만 이 2개의 굉장히 긴 DRS 구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DRS 구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리어 윙을 통한 다운포스 확보를 최대한 가져가는 것이 이제 팀들의 목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약간 2배로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못 나오거나 느낌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어 윙으로 이 다운포스를 받으면은 필요할 때는 이걸 없앨 수도 있어. 근데 리어 윙으로 만약에 다운포스를 안 만들겠다. 그러니까 애초에 리어 윙이 다운포스에 큰 영향을 안 준다라고 한다면 네. DRS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진 주로에서의 그 효율성이 제대로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또 수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럼 당연히 리어 윙을 엄청 세우면 되지 않냐. 그렇게 했다가는 사실 또 차량 밸런스의 측면에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차의 특성과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해야지 이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더해서 그날 날씨 같은 정말 운적인 요소들도 따라줘야죠. 맞습니다. 또한 이 아부다비는 파워 유닛의 부하도 굉장히 상당한 트랙인데요. 랩의 약 64%를 풀 스로틀로 주행을 하게 되며 네. 이는 정말 이 유명한 저다운포스 서킷들인 몬차나 또는 스파프랑코샹과 거의 비슷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는 아니지만 근접하군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쿨링 면에서도 사실 이렇게 풀 스로틀이 많다는 얘기는 브레이킹도 그만큼 강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야스마리나에서 이 팀들이 가끔 하는 게 뭐냐면 이 트랙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측 브레이크에 부하가 더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브레이크 덕트, 그러니까 이 브레이크 쪽으로 공기가 흘러가는 그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오른쪽을 조금 더 크게 뚫어 놓는 그런 짓을 하기도 합니다. 비대칭으로. 왜냐면 오른쪽에 브레이크가 훨씬 더 열을 많이 받게 되니까. 와, 그런 디테일까지 신경 쓰는군요.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또 그거를 또 잘못 설계를 했다가 그 구멍으로 인해서 또 어떻게 차량 밸런스가 직진해서 약간 흐트러진다거나 또 이럴 수 있으니까 정말 힘든 거야. 그렇죠. 그것 때문에 무게가 좌우 달라질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트와일라이트 레이스라는 점도 팀들에게 또 하나 힘든 점을 던져준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바로 프랙티스 1과 3는 해가 떠 있을 때 진행이 돼요. 그러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노면 온도는 실제 레이스 상황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프랙티스 세션의 무용론이 매년 제기되는 곳이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레이스랑 같은 시간에 펼쳐지는 프랙티스가 프랙티스 2밖에 없어. 근데 그러면 네. 만약에 프랙티스 2에 사고가 난다? 아니면 프랙티스 1 막판에 사고가 나가지고 차량을 못 고쳐서 프랙티스 2를 못 뛴다. 그러면 사실상 레이스에 필요한 데이터를 거의 못 모은다라고 봐야겠죠. 그러겠네요. 항상 이 시즌의 마지막을 담당한 아부다비다 보니까 이 정말 역사적인 순간들이 사실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다 짚어보자면 이게 너무 아이코닉한 순간들이 많았어요. 따로 편집해야 될 정도로. 맞습니다. 하지만 뭐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아이코닉한 순간들을 몇 개만 뽑아보자면 네. 일단은 저희가 올해 15년 만에 3명 이상의 그 드라이버 챔피언십의 타이틀이 걸려있는 최종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15년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네요. 이때 2010년 아부다비 그랑프리인데 이때는 심지어 드라이버 4명의 챔피언십 확률이 아직 살아있었던 최초의 최종전이었습니다. 4명. 최초이자 최후네요. 그쵸? 지금까지는. 맞습니다. 이제 당시에 포인트 리더는 페르난도 알론소 선수였고요. 그리고 이제 레드불의 마크 웨버 선수도 이제 같이 라이벌리를 형성을 하고 있었어. 네. 근데 이 페르난도 알론소 선수가 이 마크 웨버 선수를 견제를 하느라 피트 스탑 타이밍을 웨버 선수가 굉장히 빠르게 가져갔는데 알론소 선수가 그걸 따라서 들어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차들 뒤로 트랙에 복귀를 했었고 네. 그리고 당시는 이 레이아웃이 수정되기 전에 정말 주차장이라고 욕을 먹던 추월이 극도로 어려운 그곳이었어요. 게다가 당시는 심지어 DRS도 없었어요. 정말 추월이 너무 힘들었던 그때 당시인데 게다가 레이아웃도 추월에 절대 호의적이지 않다 보니까 네. 그대로 그냥 그 트레인에 갇힌 채로 이 페르난도 알론소가 레이스를 망쳐버리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2010년도 레드불의 세바스찬 베텔 선수의 첫 드라이버 챔피언십 우승이 그 만들어졌던 바로 레이스였습니다. 아니 저 들으면서 계속 웃어서 죄송하지만 네. 알론소 사실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쯤이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알론소 형님이 등장해 버리니까 그렇죠. 2010년도 12월에 사실은 알론소 선수가 이 지구 반대편에서 그런 일을 벌이고 있었다. 2010년 12월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 이제 넘어갈 그때 당시인데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저희 동네에 있는 어딘가에서 눈썰매를 타느라 굉장히 바빴거든요. 시기까지 완전히 맞춘다면 약간 그죠. 제 생각에는 아마 왜냐면 뭐 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저희 동네에 굉장히 큰 내리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거기서 이제 타다가 누구 한 명 머리 깨지고 약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네. 아마 그렇게 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눈썰매를 타는 동안 지구 반대편에서는 이 사막에서 알론소 선수가 정말 이 페라리를 타고 이제 정말 이 챔피언십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노력하고 있었다. 굉장히 또 재밌는 그런 거죠. 네,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2016년의 경우에는 또 굉장히 논쟁적인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네. 이때 당시 이제 메르세데스의 해밀턴 선수와 그리고 니코 로즈버그 선수의 집안 싸움이 정점에 달한 해였습니다. 약간 올해의 파파이롤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방해하는 제3자 베르스타펜과 같은 제3자 없이 말 그대로 해밀턴 vs 로즈버그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 네. 당시도 아직 서킷의 레이아웃이 수정되기 전이니까 추월이 힘든 때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 선두로 달리던 해밀턴 선수가 일부러 페이스를 낮춰서 니코 선수를 약간 막아섰고 네. 왜냐하면 추월이 힘드니까 그냥 좀 몸빵을 하면서 점점점 페이스를 낮춘 거야. 그러면서 이제 2위로 달리던 니코 로즈버그 선수가 뒤에 3, 4위로부터 공격을 받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취했어요. 네. 근데 이때 당시 메르세데스에서 선두를 달리던 해밀턴 선수에게 속도를 높이라 라는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해밀턴 선수가 이 지시를 무시하고 그대로 전략을 강행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코 선수는 네. 그 2위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결과적으로는 니코 헐켄베르크 선수가 아니지. 저희가 니코 하면 지금 헐켄베르크 선수라서 네. 이 니코 로즈버그 선수가 2위를 그대로 지키면서 챔피언십을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해밀턴 선수가 챔피언십 포인트 리더가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해밀턴 선수는 만약에 이제 로즈버그 선수를 조금 막아내서 뒤에 3, 4위가 로즈버그를 추월해가지고 순위를 떨어뜨리면 본인이 이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이런 전략을 세운 거였긴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로즈버그 선수가 이제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꿋꿋이 자기도 잘 방어를 해내면서 챔피언십을 가져간 2016년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시즌 매년 마지막을 장식하는 자리다 보니까 스토리가 굉장히 많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이제 또 빼놓을 수 없는 2021년의 아부다비 그랑프리는 정말 F1 역사상 가장 논쟁적인 그랑프리였어요. 뭐죠? 자, 이때는 심지어 최종전을 앞두고 루이스 해밀턴 선수랑 베르스타펜 선수의 포인트가 동률이었어요. 동점이요? 네, 아예 동점. 그러니까 그냥 이 레이스의 결과로 챔피언이 결정되는 정말 최종전인 거야. 와. 자, 그래서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네. 해밀턴 선수가 레이스 내내 선두에서 압도를 하고 있었고 네. 그러다가 이제 레이스 5랩을 남기고 라피티 선수가 사고를 내면서 세이프티카가 발령이 됐어요. 네. 그럼 사실 그냥 세이프티카가 나왔으니까 그냥 들어가고 끝, 그냥 레이스 끝, 해밀턴 우승하면 되는 건데 네. 여기서 이제 굉장히 논쟁적인 이름이 하나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마이클 마시입니다. 마이클 마시, 이 레이스 디렉터, 당시에 레이스 디렉터였는데 네. 이분이 이제 관리를 깨고 선두와 2위 베르스타펜 사이에 백마커 차량들을 세이프티카를 넘어가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 무슨 얘기냐면은 네. 그 세이프티카가 나왔을 때 당시에 이 차량이 줄지은 양상이 선두에 해밀턴 선수가 있었고 네. 2위가 베르스타펜 선수였는데 그럼 물리적으로 바로 정말 베르스타펜 선수가 해밀턴 선수 바로 뒤에 있었냐? 그게 아니라 사이에 백마커들을 넣어놓고 그리고 베르스타펜 선수가 있던 거야. 근데 이 백마커 차량들이 사라지면서 이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베르스타펜 선수가 해밀턴 선수 바로 뒤까지 붙은 거야. 네. 게다가 당시 해밀턴 선수는 약간 헌 하드 타이어를 갖고 있었고 네. 베르스타펜 선수는 조금 더 새삥 소프트 타이어를 끼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지막 한 랩을 남기고서 세이프티카가 들어간 다음에 베르스타펜 선수가 그냥 해밀턴 선수 바로 뒤에서 레이스를 시작을 네. 하게 되었고 그 한 랩 만에 베르스타펜 선수가 결국 해밀턴 선수를 추월을 하면서 마지막 그 한 랩으로 인해서 챔피언이 정말 운명이 뒤바뀐 그런 해였습니다. 와, 그때 어떻게 공교롭게 세이프티카가 떴을까요? 그러니까 세이프티카보다는 결국 그 사이에 있었던 그 마이클 마시 이분이 사실은 보통 아무리 세이프티카가 떴다라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 있는 백마커들을 넘어가게 하는 결정을 네. 이게 관리상 보통 그러지 않았던 거를 그냥 결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끝나고 나서 막 관련된 정말 여러 가지 막 조사들도 있었고 뭐 소송 같은 것도 제 생각에는 있었을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항상 미디어에서 가끔 해밀턴 선수가 8타임 월드 챔피언이라고 이제 묘사가 되는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해밀턴 선수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우승 횟수는 7번이야. 그래서 이거를 보통 8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네. 이때 당시 루이스 해밀턴이 챔피언십을 강탈당했다라는 거죠. 뺏겼다. 그죠? 그래서 사실 막 드라이버들도 동료 드라이버들이나 후배 드라이버들도 그냥 가끔 말하다가 그냥 정말 무의식적으로 8타임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서 그때 당시 여론이 정말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해밀턴 선수가 너무 뺏겼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시에는 어쨌든 해밀턴 선수의 전성기가 이제 점점 내려오고 21년도에 막스가 우승을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21년도, 22년, 23, 24년 작년까지 4년 연속 드라이버 챔피언십을 했던 거거든. 그러니까 네. 비즈니스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약간 포뮬러 1에는 약간 새로운 스타를 원했던 걸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 전에 계속 해밀턴 선수가 너무 해먹고 있었단 말이야. 아, 그렇죠. 계속 황제였죠. 사실 지금의 막스 베르스타펜 위치였죠. 그것보다 더 했죠, 사실은. 그러니까 더 했으면 더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길게. 정도로, 그지?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지금 사실 그러니까 노리스 선수가 약 챔피언으로서 받는 약간 미움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언더독을 응원하는 입장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해밀턴 선수한테도 이제 다 있는 상태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팬들이 이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어쨌든 결과는 번복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는 해밀턴은 7타임 월드 챔피언인 거고, 베르스타펜 선수는 이제 그때를 기점으로 시작을 해서 4년 연속 월드 챔피언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굉장히 그래서 굉장히 사실 21년도 아부다비 이거 말하자마자 사실 F1을 어느 정도 보시는 분이라면 딱 바로 생각이 나셔야 돼요. 2020년도 F1의 가장 상징적인 순간 중 하나를 꼽아라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이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전드 해프닝이었군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작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제 네. 작년에는 이미 드라이버 챔피언십이 베르스타펜으로 확정된 채로 최종전인 아부다비로 왔었고요. 네. 이제 뭐 볼 게 없는 레이스였냐? 그건 아니었고, 이때 당시 페라리와 맥라렌의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이 아직 걸려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페라리는 작년까지는 최종전까지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경쟁을 하던 팀이었어. 그러니까 페라리가 작년에 꽤 잘했어요. 올해는 꽤 못하고 있으니까 이 간격이 굉장히 큰 거야. 그러니까 올해 처음 만약에 F1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왜 이렇게 페라리한테만 뭔가 기준이 높은 것 같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올해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렇네요. 중계진 이야기나 뭐 여론만 봐도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년을 생각을 해보면 작년에 이때까지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을 하고 있었을 때였고, 네. 그럼 이때 당시에 포인트가 어땠느냐? 맥라렌이 당시 컨스트럭터 1위로 640포인트에다가 네. 페라리가 이때 619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최종전이 시작하기 전에. 와. 지금 페라리 포인트를 보면은 거의 뭐 거의 절반이죠. 그러니까 300포인트를 겨우 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간극이 너무 큰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작년 퀄리파잉에서 보자면은 노리스 피아스트리가 원투를 가져가면서 원래도 이제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맥라렌이 그냥 무난하게 우승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사인츠 선수가 이제 3그리드로 바로 뒤에 있기는 했지만 르클레르 선수가 이때 당시 배터리 교체로 인해서 10그리드 강등 페널티를 먹으면서 19그리드에서 출발을 했어요. 10그리드면 좀 빡세네요. 맞습니다. 근데 레이스 결과를 보자면 1위가 노리스입니다. 근데 2위가 사인츠고 3위가 19그리드에서 출발한 르클레르 선수였어요. 그리고 2그리드 스타트였던 피아스트리는 10위로 피니시를 했었습니다. 감히 예측해보자면 그날 드라이버 오브 더 데이는 르클레르였겠죠. 맞습니다. 무조건 르클레르 선수가 맞았고, 이제 이때 당시 이제 첫 랩에서 피아스트리 선수랑 베르스타펜 선수가 충돌을 하면서 둘이 굉장히 뒤쪽으로 많이 쳐졌고요. 그리고 또 이제 첫 랩에 보타스 선수랑 페레즈 선수도 충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약간 이런 사고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근데 이 르클레르 선수가 굉장히 이런 사고들을 사이사이를 이제 잘 뚫고 나가면서 첫 랩에 이미 8위까지 올라왔었어. 19그리드에서 스타트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순수 페이스로 다른 차량들을 따라잡으면서 결국 포디움까지 만들어냈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노리스가 폴트윈을 지키면서 맥라렌이 이때 당시 26포인트를 획득을 했고, 그리고 페라리가 33포인트를 획득을 하면서 이전에 격차가 21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이 격차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맥라렌이 결과적으로는 컨스트럭터 우승을 확정지은 게 바로 이제 작년 24년도 아부다비 그랑프리였습니다. 이때 제가 이제 생방으로 봤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쿠팡 플레이 한장의 캐스터님의 오프닝 멘트가 굉장히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1998년 당신은 무슨 색이었습니까? 파파야 오렌지빛 8번째 영광을 기억하는 이들은 이제 꽤나 적어졌습니다. 2008년 당신은 무슨 색이었습니까? 로쏘 스쿠데리아의 영광은 이미 지난 세대가 되었습니다. 은빛 화살과 그리고 황소의 진격으로 색출되어 온 지난 14년, 이제 그 색은 서서히 석양빛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998년이 이제 당시 맥라렌이 파파야 오렌지가 마지막으로 우승을 했던 해였고요. 그리고 네. 2008년이 바로 그 페라리가 마지막으로 우승을 했던 해였고 네. 이후에 이제 14년 동안 은빛 화살 메르세데스의 루이스 해밀턴과 그리고 황소의 진격 베르스타펜 이 둘로 점철되었던 요 경쟁 시장에 이제는 다시 석양빛으로 이 주황색 물결로 다시 물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석양빛이 어쨌든 주황색 플러스 빨간색이니까 그러니까 그 메르세데스와 레드불의 시대가 모두 저물고 이제 페라리 vs 맥라렌이 이제 시작을 한다. 이 오프닝 멘트가 이렇게 됐었다. 야, 너무 감동적이네요. 마치 시입니다. 시 같았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와중에 이제 윤재수 해설위원님이 옆에서 맥라렌 당시의 파파야 오렌지 아니었습니다라고 이제 약간 틱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맥라렌은 차량이 은색이었거든요. 그래서 파파야 오렌지빛 1998년은 없었습니다.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했다. 역시 T 무조건 T이실 거예요. 맞습니다. 자, 이제 올해 최종전을 앞두고 현재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면 전반적으로 이제 컨스트럭터 순위들도 거의 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페라리도 4위가 확정이 되었고 그 밑에 있는 윌리엄스도 5위가 확정이 되었고 정말 다 상관없이 정말 드라이버 챔피언십 이거 하나만 보면 돼요. 그렇죠. 대부분의 순위가 지금 확정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노리스가 현재 408포인트 그리고 베르스타펜이 396 피아스트리 선수가 392포인트로 막스 선수가 이제 12포인트 격차 그리고 피아스트리가 16포인트 격차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베르스타펜 선수가 12포인트를 따라잡아야 하기 때문에 베르스타펜 선수가 우승으로 25포인트를 얻어도 만약에 노리스 선수가 3위를 한다면 15포인트를 얻으니까 10점 차이입니다. 네. 그리고 4위를 하면은 12포인트를 얻고 그럼 13점을 따라잡기 때문에 그러면 막스 입장에서는 막스 우승하면서 이제 동시에 노리스가 4위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승을 하면서도 노리스 선수가 포디움 아래로 떨어져야 하죠. 맞습니다. 막스가 만약에 2위를 하게 된다면 18포인트를 얻고 그리고 노리스가 7위를 하게 되면 6포인트를 얻어서 딱 12점을 따라잡게 되면서 포인트가 동률이 되는데 네. 그럼 둘 다 이제 우승 횟수가 올 시즌 7승으로 동률이라서 그러면 이제 2위 횟수가 많은 사람으로 따져야 돼요. 2위 횟수가 많은 사람. 그 다음 조건이군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노리스 선수가 올해 2위가 7번 그리고 베르스타펜 선수가 2위가 5번이라서 막스 2위에 노리스 7위면 포인트가 동률이어도 여전히 막스는 6회잖아요. 그러면 노리스가 우승입니다. 그러니까 베르스타펜 선수가 2위를 할 거면 노리스 선수는 8위 밑으로 떨어져야 돼요. 8위 이하여야 하고요. 네. 이제 막스가 3위면 18포인트로 포인트 동률이면 이제 노리스 우승이니까 노리스가 이것도 여전히 8위 이하. 네. 막스가 4위면 15포인트가 되면서 노리스가 9위 이하 그리고 베르스타펜 선수가 5위부터는 경우의 수가 없습니다. 네. 피아스트리 선수는 이제 16포인트 격차로 더 힘든데요. 네. 일단 피아스트리 선수가 4위를 하는 경우부터 이제 경우의 수가 없고요. 우승을 하더라도 노리스가 6위까지 내려줘야 이제 25포인트 대 8포인트로 17포인트 따라잡으면서 우승입니다. 그러니까 2위를 한다면 18포인트니까 노리스가 10위까지만 허용이 돼요. 힘들어지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피아스트리 선수 그리고 베르스타펜 모두 우승을 노려야 되는 처지고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노리스 선수가 자력으로 포디움에 들기만 한다면은 무조건 우승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5위 이상으로만 들어오면은 피아스트리를 넘을 수 있고요. 나쁜 생각이 하나 드는데 네. 막스 베르스타펜 선수의 우승을 위해서 유키 선수가 노리스 선수를 해코지하는 가능하죠. 근데 일단은 사실 제 생각에는 그거를 위해서는 일단 유키 선수가 노리스 뒤에 붙을 수 있을까부터 생각을 해야 돼. 노리스 선수는 폴포지션인데 예를 들어 유키 선수가 18그리드 이러면 어떻게 붙을 건데? 그러니까 애초에 그것도 그러니까 둘이 같이 있어야 사고를 낼 수 있지. 그렇죠. 안 됩니다. 자, 그런 게 있겠고. 사실 지금 저희가 노리스 선수랑 비교를 해보고 있지만 만약에 정말 노리스 선수가 1000레벨 리타이어를 해버린다? 네. 그러면 피아스트리 선수랑 막스 선수가 4점짜리 경쟁을 펼칩니다. 여기는 아직 저희가 경우의 수를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정말 재밌는 레이스가 되겠죠. 드라마가 써지겠네요 또. 맞습니다. 자, 아무튼 카타르 그랑프리는 저희 일요일 밤 10시로 모두가 편히 시청하실 수 있는 시간대이고요. 네. 시즌의 마지막 레이스 정말 모두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말에 잘 준비해 보도록 하고 레이스가 끝난 뒤 이번 시즌 마지막 리뷰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흔하다.